혹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는 기분을 아시나요? 제 인생은 지금 두 개의 지옥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날 이후 불이 꺼져버린 우리 부모님의 집, 그리고 유령이 살고 있는 제 언니의 집입니다. 하굣길 횡단보도에서 들려온 그 짧은 비명과 급브레이크 소리, 그 찰나의 순간이 우리 가족의 모든 시계를 멈춰버렸습니다. 초등학생 조카를 잃은 장례식장은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처절한 전쟁터에 가까웠죠. 영정 사진을 붙잡고 제발 내 새끼 살려내라고 울부짖던 언니의 비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환청처럼 제 귓가를 맴돕니다. 오늘도 저는 마트에서 썩지 않는 생수와 부드러운 죽을 삽니다. 한쪽 집에선 손주를 잃은 부모님이 곡기를 끊고 시들어가고, 다른 한쪽 집에선 자식을 잃은 언니가 아이의 피 묻은 가방을 닦으며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두 집 사이를 오가며 썩어가는 반찬통을 치워야 하는 저에게 이제 슬픔은 사치입니다. 하지만 어제 결국 터져버린 저의 비명 앞에 언니가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아들 대신 내가 숨 쉬고 있어서 미안해.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살아있음이 죄가 되어버린 우리 가족의 지독하고도 시린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관 앞에 무너진 세상. 가장 잔인했던 3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장례식은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는다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조카의 장례식은 울음이 아니라 산 사람들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며 흩어지는 비명과 정적의 전쟁터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무너뜨린 건 장례식장 복도에 놓인 조카의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신고 있었던 한쪽 코가 살짝 까진 그 조그만 운동화가 주인도 없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신발 주인은 이제 신발을 신을 발도 땅을 디딜 숨도 없는데 말입니다. 안치실의 문이 열리고 조카의 작은 관이 들어오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른 팔 하나 길이나 될까요? 여행 가방보다도 작은 그 나무 상자 안에 제 전부였던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 모두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쓰러졌습니다. 언니는 관을 붙잡고 통곡하다 못해 나중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파열되어 쇳소리를 냈습니다. 내 새끼 추워. 문 열어줘. 엄마가 안아줄게. 응? 여기 너무 좁잖아. 우리 아기 답답한 거 제일 싫어하잖아. 언니는 관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톱이 뒤집혀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르고 그 딱딱한 나무 판대기를 뚫고 들어가 아이를 꺼내려는 듯이 말이죠. 형부는 그 옆에서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제 입술을 피가 터지도록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을 관 위에 올려두며 형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마지막 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가서 미안해. 그 투박하고 커다란 손이 아이의 작은 흔적 앞에서 한없이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차라리 제 심장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저희 엄마는 손주의 영정 사진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이 할미를 데려가지. 왜 이 어린 꽃을 꺾어갔느냐며 가슴을 쾅쾅 내리치시는데 그 소리가 장례식장 빈소에 둔탁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가슴에도 구멍이 하나씩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조카가 좋아하던 사탕을 영정 사진 앞에 하나씩 까서 놓으며 마치 아이가 먹기라도 할 것처럼 어여 먹으렴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혀 조문객들조차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보다 더 지독한 슬픔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3일 내내 누구 하나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안에 깔깔한 밥알이 죽은 아이에 대한 죄악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조카를 화장하는 날, 언니는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가지 마. 내 새끼 혼자 보내면 안 돼. 나도 데려가. 그날 우리는 아이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웃음, 희망,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까지 그 작은 관에 함께 담아 영원히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살아있는 시체들이 머무는 두 개의 집을 오갑니다. 그렇게 영혼을 묻어버린 사람들의 현재는 차라리 살아있는 시체에 가까웠습니다. 그날의 사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1년 전 그 장례식장에 그대로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퇴근 후 제가 먼저 향하는 곳은 부모님이 계신 집이 아니라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언니네의 집입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기척이 없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코를 찌르는 건 퀴퀴한 먼지 냄새와 숨이 막힐 듯한 소주 냄새입니다. 불이 다 꺼진 컴컴한 거실. 언니는 늘 같은 자리에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언니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조카가 사고 당일 메고 있던 노란색 유치원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언니는 매일 물티슈를 수십 장씩 뽑아 가방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려 찢어지고 흙먼지가 묻은 그리고 군데군데 핏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가방을요. 얼마나 세게 문지르며 닦아댔는지 가방 천은 이미 다 헤어져 있고 언니의 얇은 손등과 손가락 끝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가방만 박박 긁어대듯 닦아낼 뿐입니다. 형부는 한때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형부에게선 사람의 생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형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신발도 채 벗지 못하고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소주병을 꺼냅니다. 안주도 없이 멍하니 허공을 보며 소주를 나발째 들이켜는 형부의 눈은 늘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조카가 사고 당일 아침까지 조립하다 만 레고 성의 잔해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부서진 레고 조각들을 밟아 발바닥에 피가 나면서도 언니도 형부도 그걸 치우지 못합니다. 그걸 치우는 순간 정말로 아이가 이 집에 없다는 걸, 아이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진다는 걸 인정하게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 박제된 슬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각자의 지옥에서 서로를 외면하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장 같은 언니네 집을 대충 치우고 겨우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지옥이 저를 기다립니다. 손주도 자식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희 엄마는 결국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하루 종일 미음 한 숟갈 넘기지 못해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물 마를 날이 없어 눈가는 짓물러 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며 묻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내 새끼, 언니는 어때? 밥은 챙겨 먹고 있대? 자식을 잃은 또 다른 자식 걱정해. 엄마의 가슴은 이미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십니다. 가끔 슬픔이 깊어져 정신이 혼미해지시는지 밤늦게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아빠는 흠칫 놀라며 현관으로 뛰어나오십니다. 그러고는 헛것이 보이시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늙은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니?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거 사놨는데 치매처럼 조카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지는 아빠를 붙잡고 방문으로 모실 때마다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난도질당하는 것 같습니다. 손주를 잃은 슬픔에 더해 폐인이 되어가는 언니 걱정으로
부모님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서서히 시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지독한 두 개의 집 사이에서 모두의 슬픔을 받아내며 집을 치우고 약을 챙겨야 하는 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 슬픔은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숨이 막혀올 때쯤 결국 그 시한폭탄 같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언니 걱정에 미움 한술 뜨지 못하던 엄마가 거실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쓰러지셨습니다. 하얗게 질린 아빠를 가라앉히며 119를 부르고 응급실 침대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의사의 처방을 받고 그렇게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겨우 엄마가 안정을 취하시는 걸 보고서야 저는 언니네 집으로 달렸습니다. 부모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을 전해야 했고 무엇보다 이 상황에서도 연락조차 받지 않는 언니와 형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벌컥 열고 들어간 언니네 집은 여전히 시체의 공시소처럼 서늘하고 컴컴했습니다. 거실 싱크대로 걸어가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새까만 초파리떼가 웅성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대체 몇 주째 방치된 건지 형체를 알 수 없이 썩어 문드러진 배달 음식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들끓는 벌레들과 시커먼 곰팡이를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나만 이 썩은 오물을 치워야 하는지, 왜 나만 이 지옥 같은 집들을 돌며 미쳐가야 하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있던 썩은 반찬통들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플라스틱 통이 깨지며 오물이 거실 바닥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언니, 형부,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방금 응급실 실려갔어. 엄마 진짜 죽어가고 있다고. 엄마 죽어가는 꼴 안 보여.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있던 언니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물고 있던 형부가 제 비명에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미칠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조카 간 건 간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나만 우리 조카 안 보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슬프단 말이야. 나도 밤마다 조카 생각나서 숨도 못 쉬겠는데 나라도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가족 다 죽으니까. 이 악물고 버티는 거잖아. 왜 다들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 거실엔 오직 제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떨어진 오물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형부는 고개를 숙인 채 벽을 짚고 어깨를 들썩였고 언니는 가만히 튀어버린 오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절벽 같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언니가 갈라진 입술을 떼며 앙상하고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미안하다고 전해드려. 엄마한테. 뭐?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아이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무서워하며 혼자 숨이 끊어졌는데 나는 따뜻한 밥 먹고 숨 쉬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가 살아있는 게 죄잖아. 내가 엄마한테 줄 수 있는 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향해 쏟아부으려던 그 수많은 원망과 독설들이 가슴 속에서 쩍쩍 갈라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슬픔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아이 대신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지독한 죄책감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말려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 역시 그런 언니를 보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가 손주를 지키지 못해서 라며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미안해서
차마 살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언니에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 밑 오물이 튄 지저분한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내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꺽꺽대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극은 조카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남겨진 우리 모두를 천천히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독했던 폭발이 지나간 후에도 세상은 야속하리만치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기적 같은 반전도,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아지는 극적인 치유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퇴원하고 다시 거실에 누워 천장을 보셨고, 언니는 여전히 불 꺼진 방에서 아이의 가방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자동차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창을 닦아내도 쏟아지는 빗물과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앞이 자꾸만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평소처럼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부모님 댁에 두고 올 약을 챙기고 언니네 집 냉장고를 채울 생수와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트를 밀며 마트 안을 걷는데 문득 가슴을 짓누르는 고독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으니까요. 조카가 보고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죽여 우는 내 슬픔은, 조카의 사진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는 내 아픔은 대체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실컷 울고 싶은데 이 가족 안에서는 그 누구도 내 슬픔을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힘들어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저 불 꺼진 두 개의 집은 정말로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썩은 음식을 치워야 하고, 누군가는 약을 입에 넣어 주어야 하며, 누군가는 그 캄캄한 무덤 같은 거실의 전등 스위치를 올려야만 합니다. 그래, 나라도 버텨야지. 나마저 가버리면 안 되잖아. 저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붉어진 눈을 닦아내고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빗길을 뚫고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텅 빈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밀려드는 조카의 환영을 붙잡듯 나직하게 목소리를 내어보았습니다. 조카가 살아생전 이모 차에 타면 목이 터져라 부르던 아이가 제일 좋아했던 동요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빗소리 사이로 번지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고 이내 걷잡을 수 없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노래를 채 끝까지 잊지 못하고 핸들을 잡은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슬픔을 누일 곳은 없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와이퍼를 켜고 지옥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로 그 불 꺼진 집을 향해 빗속을 뚫고 달려갑니다. 하늘에 있는 조카야, 이모야. 거긴 안 추워? 거긴 매일매일 초록불만 켜지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예쁜 곳이지?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맛있는 과자도 엄청 많은 그런 곳이지? 우리 조카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린 날, 이모가 네 방 책상을 정리하다가 가방 속에서 삐뚤삐뚤하게 접힌 종이 비행기 한 장을 발견했어. 겉장에 서툰 글씨로 이모 최고라고 적혀 있더라. 이모는 아직도 그 종이 비행기를 버리지 못하고 지갑 속에 소중히 넣어가지고 다녀. 사실 엄마랑 아빠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거실 불을 끄고 몰래 숨어서 울어.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네 사진만 보면
가슴을 쥐어뜯으시느라 몸이 많이 상하셨어.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이모가 조금 힘들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약도 제때 챙겨드리고 엄마, 아빠 손도 절대로 놓지 않고 꼭 잡아줄게. 우리 조카가 사랑했던 우리 가족들, 이모가 어떻게든 지켜낼 테니까. 하늘에서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어. 나중에, 정말 아주 나중에, 이모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마중 나와서 이모 품에 꼭 안겨줘. 우리 강아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